여러분,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시죠? 아이들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생활비만 쓰면 될 거라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통계청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은퇴 가구 10곳 중 7곳이 여전히 빚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평생 일해서 번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 은퇴 후에도 카드빚과 대출에 묶여 있는 거죠. 노후에는 돈 덜 쓰겠지.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68세 교사 출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했고 지금도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남들 보기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조건이 다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니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손주 학원비 조금 보태주고 친구들과 한 달 2번 골프 치고 교회 동창 모임 챙기고 경조사비 쓰고 연금은 들어오자마자 흘러나가 버린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빚지고 싶지 않았네. 그런데 요즘은 카드값 갚으려고 또 대출을 받네. 젊을 때보다 더 불안하다네. 말씀을 마친 뒤 길게 내쉬신 한숨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적게 먹고 적게 쓰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오늘 우리의 노후는 다릅니다. 병원비는 늘고 약값은 오르고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됩니다. 손주 용돈, 자녀 집 전세 보태주기, 끝없는 경조사. 거기에 체면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모임까지. 줄어들 거라 믿었던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금이 들어왔는데 며칠 만에 카드값, 병원비, 각종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는 경험. 이제 여유 있게 써야지 하며 손주에게 용돈을 줬는데 통장을 보니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경험.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평생 일했는데 왜 노후 준비는 이렇게 허전할까? 사실 노후의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잘못 쓰다가 결국 빚만 남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젊을 땐 자식 때문에 허리가 휘었고 노후에는 체면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말. 정말 뼈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했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허리가 휘었고, 은퇴 후에도 가족을 위해 쓰고 또 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까요? 바로 소비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체면을 지키려고 쓰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새 차를 뽑으면 나도 바꿔야 할 것 같고, 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왔다 하면 나도 따라가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비교심에 휘둘리다 보면 남는 건 빈 통장뿐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병원비, 가족 부양비, 체면 비용. 나이 들수록 더 커집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평생 번 돈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건 더 많은 수입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소비, 체면이 아닌 자존감으로 선택하는 소비. 그리고 내 삶에 진짜 필요한 지출만 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노후의 평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에서 온다. 여러분, 지금 통장을 보며 불안하시다면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과 비교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60대 지인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알뜰하게 사셨고, 은퇴 후에는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자랑을 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는 꼭 가야 돼. 인생이 달라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만 안 가면 뒤처진 것 같잖아. 결국 카드 할부로 무리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진은 남았는데 빚도 남았네.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행을 꼭 가야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명품을 꼭 필요해서 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심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 남들이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할 것 같은 불안감. 이 비교심이 쌓이면 결국 체면 소비로 이어집니다. 비슷한 일이 경조사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른 집은 자식 결혼식에 500만 원 내놨다더라. 사돈댁은 손주 돌잔치에 명품 옷을 사줬다더라.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 내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쓰는 돈. 그게 바로 자존심 소비입니다. 골프 모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던 분이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로 가득했는데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 달엔 언제 치냐?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나 어렵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결국 따라갑니다. 결과는 뻔하죠. 통장은 더 비어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존심은 남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자존감은 남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지키는 힘. 자존심을 세우면 지갑이 텅 비고 자존감을 지키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한번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걸 정말 필요해서 사는가? 아니면 남들이 볼까봐, 뒤처질까봐 사는가? 만약 두 번째 이유라면 그건 자존심 소비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소비는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저는 자주 이런 장면을 봅니다. 손주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통장 잔고는 보지 않았던 분. 아는 집이 새 차를 뽑자 나도 바꿔야 할 것 같아 덜컥 할부로 산 분. 모임에 빠지면 소외될까봐 힘든 줄 알면서도 계속 나간 분. 이 모든 게 비교와 자존심이 만든 소비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용기 내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이번 달은 사정이 어려워서 골프 못 간다.
나는 이 옷 필요 없어. 안 산다. 이게 체면을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지키는 멋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돈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왜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체면을 위해 쓰는 돈은 빚을 만들고, 자존감을 위해 아낀 돈은 평안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소비의 노예가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소비의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자존심은 지갑을 비우고 자존감은 노후를 채운다. 여러분, 이제는 비교 대신 자존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돈이 많으니 부자다.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부자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돈 액수가 부자를 결정하는 걸까요? 제가 실제로 본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5억 원의 자산이 있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유 있고 남들 눈엔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쓰십니다. 외식, 해외여행, 쇼핑, 모임. 돈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통장은 두둑해 보여도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떡하지?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돈이 많아도 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3억 원의 자산이 있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앞의 분보다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이분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집에서 손수 지은 반찬을 나누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얼굴에는 여유와 만족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부자야. 마음이 편하거든.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3억 원을 가진 분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기준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돈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부자의 진짜 기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돈은 있는데 마음이 늘 불안했던 적. 연금이 들어와도 카드값에 다 빠져나가 버린 적. 통장은 채워져도 마음은 늘 허전했던 적.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 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겁니다. 그럼 진짜 부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태도에서 갈립니다. 가짜 부자는 이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갑은 얇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렇습니다. 많지 않아도 만족할 줄 압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갑은 가볍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20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한 달에 600만 원을 써도 늘 부족한 사람. 누가 더 여유로운 인생을 살까요? 돈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부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 보십시오. 손주에게 값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시간을 더 많이 주십시오. 모임에서 체면 차리느라 큰돈 쓰지 말고 소박한 자리에서 웃음을 나누십시오. 최신형 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달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아끼면서도 늘 평안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어떤 부자입니까? 통장은 두둑한데 마음은 허전합니까? 아니면 통장은 가볍지만 마음은 편안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는 숫자를 쫓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연금은 들어오는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습관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지키는 5가지 소비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이 습관만 있으면 노후는 훨씬 든든해집니다. 첫 번째, 나는 안 산다.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필요한 건 우유와 두부였는데 계산대에 서니 카트에는 잡다한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 이건 세일하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걸 정말 필요해서 사는가? 아니면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안 산다. 처음엔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나는 안 간다. 나이 들수록 모임은 많아집니다. 친구 모임, 동창회, 교회 모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저는 어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모임에 가면 즐겁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후회가 더 크다네. 카드값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어.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번 달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체면은 조금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지갑과 마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출 기록하기. 여러분,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시죠?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며 내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렇다면 지갑 검진은 언제 하셨습니까? 어떤 어르신은 매일 작은 수첩에 지출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병원비 2만 원, 손주 용돈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그렇게 한 달을 모아보니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병원비와 모임비에 이렇게 많이 썼구나.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가족과 상의하기.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길 꺼려 하십니다. 내가 짊어져야지. 괜히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면 안 되지. 하지만 혼자서 버티다 보면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너무 무리해서 큰 돈을 썼는데 집에 와서 병원비를 못 냈어. 그걸 아무도 몰라. 혼자 울었네. 여러분, 이렇게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자식과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5번째, 작은 감사 찾기. 여러분, 소비를 줄이려면 반드시 마음의 만족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돈으로 행복을 사려 하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웃으며 안아줄 때, 아침 햇살에 커튼을 열 때, 집에서 끓인 된장국 한 그릇을 먹을 때, 이런 순간에 감사하면 비싼 소비가 필요 없어집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마음이 생기면 지갑은 저절로 닫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안 산다. 안 간다. 기록한다. 상의한다. 감사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후회되는 소비가 있으십니까? 괜히 샀다. 괜히 갔다. 그 기억을 떠올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돈이 노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노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평안은 절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습관에서 온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약을 사야 하고, 집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행복까지 소비로 사려 할 때, 그 순간 지갑은 텅 비고 마음도 비어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가 집에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난감 사주세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이번만은. 하며 장난감을 사줍니다. 손주는 잠깐 웃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다른 장난감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손주의 행복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시간과 사랑입니다. 무릎 위에서 듣는 옛날 이야기. 함께 걷는 산책길.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고급 식당에서 만납니다. 비싼 자리에 가야 체면이 서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차라리 동네 식당에서 먹었어도 더 즐거웠을 텐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행복을 줍니다. 노후에는 의료비와 경조사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에 병원 다녀오느라 약값이 또 늘었네. 조카 결혼식에 큰돈 냈더니 한 달이 빠듯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남는 건 고지서와 빈 통장뿐일 때.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소비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결과입니다. 소비는 잠깐의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새 옷은 한 철만 지나도 시들해집니다. 새 가전제품은 몇 달 지나면 평범해집니다. 반대로 일상에서 찾은 만족은 오래 갑니다. 손주 웃음소리, 아침 햇살, 정성껏 끓인 된장국 한 그릇. 이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새 물건과 새 여행에서만 행복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의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은 젊었을 때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해외여행 다니고 집 안 가득 물건을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산 건 다 남의 손에 갔네. 남은 건 아내와 걸었던 공원길, 손주랑 웃던 시간뿐이야. 돈으로 산 건 사라지고 삶에서 누린 순간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불황일수록 우리는 소비로 기분을 풀고 싶어집니다. 힘드니 기분 전환해야지. 하지만 충동구매는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진짜 지혜는 다릅니다. 힘들수록 소비가 아니라 삶에서 만족을 찾는 것. 그게 진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여행 대신 동네 산책길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 보십시오. 외식 대신 집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보십시오. 새 물건 대신 오래된 물건에 깃든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비가 아닌 만족을 선택하는 순간, 지갑은 지켜지고 마음은 채워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소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옵니다. 소비는 통장을 비우지만 만족은 마음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사는 행복은 짧다. 하지만 삶 속에서 찾은 행복은 평생 간다. 여러분, 이제 행복을 소비가 아닌 삶에서 찾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잘못 쓰면 결국 빚만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했고,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고, 체면을 지키느라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지금 통장을 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늘 모자랄까? 왜 마음이 허전할까? 여러분, 이건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은 들어오지만 통장을 보면 한숨부터 나와. 남는 건 없고 카드값 걱정만 쌓이지. 그분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시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심에 끌리면 평생 모은 돈도 흘러갑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지갑은 텅 비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겉보기에 부자인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짜 부자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만족하는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그 길은 작은 습관, 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소비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지, 어디에 쓸지, 어떻게 나눌지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하인이어야 한다. 돈이 우리를 끌고 가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노후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큰 아파트입니까? 두둑한 통장입니까? 아닙니다. 노후의 평안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지갑을 지켜주는 습관에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자인가? 통장은 두둑한데 마음은 허전한가? 아니면 통장은 가벼워도 마음은 평안한가? 기억하십시오. 자존심은 지갑을 비우고 자존감은 노후를 채웁니다. 소비는 통장을 비우고 만족은 마음을 채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짜 부자입니다. 돈이 적어도 평안하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평안은 결국 돈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을 다루는 지혜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이 아닌 지혜로 사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평생 부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줄이고 싶었던 소비는 무엇이었나요? 또, 언제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만족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지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후의 지혜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